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권중이라고 하고요. 사실 정치 관련한 일에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되게 열정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저도 앞에 신인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제 같이 이야기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드는 생각과 그리고 제가 평소에 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저는 뭐 거창하게 강연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 고민과 생각을 나누는 정도로 일단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인규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정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정당을 좋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 사회가 어떤 하나의 중심을 기준으로 있었다가 지금은 여러 개의 중심이 필요한 사회로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되게 동의하는 편입니다. 정당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건데요. 지금은 예를 들면 정당 내에서도 더 좋은 인재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더 좋은 인재를 가르는 기준이 과연 뭘까? 예를 들면 민주당도 강령이 있고 국민의힘도 강령이 있는데 그 강령에 부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오는 사람이 더 좋은 인재일까? 라고 질문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오래 고생한 사람이 더 좋은 인재고 나랑 더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더 어려운 일도 함께한 사람이 더 좋은 인재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당이 캠페인 정당이 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그 권력 투쟁에서 이기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캠페인을 잘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정당은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국가를 운영하고 이 공동체를 유지 관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책적 파트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 파트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당은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례로 이야기를 드리면 어쨌건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과 중도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강령에 해두었고 그런 정책을 해오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거 정책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을 사지 못하는 사람도 늘 존재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늘려와야 된다고 주장해 왔어요. 그리고 그건 강령에도 부합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을 때, 이번 지방선거가 있었을 때 서울시장 후보였던 송영길 대표께서 공공임대주택을 팔겠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 결정이 사실 정당 입장에서는 정당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원래 정당이 해왔던 어떤 정책 기조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되게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영역인데 그런 토론이 거의 안 되고 갑자기 서울시장이 득표를 더 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줄이겠다, 팔겠다라고 공약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선거를 뛰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정당이 좋게 되려고 하면 평소에 어쨌건 정당 강령에 맞춰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일들을 더 독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저는 직선제 민주주의까지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투표하는 것까지는 왔는데 실제로 민주주의가 작동하려고 하면 사실 그 국가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건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국민들께 줘야 돼요. 근데 그냥 브로셔 하나 만들어서 주면 국민들이 그걸 보고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 어떤 국가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보다가 궁금하면 쉽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물어보고 대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누군가 물어볼 때 그러니까 당원이든 국민이든 누군가 물어볼 때 그걸 대답할 사람들을 준비해 두는 게 정당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해낼 때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의 민주주의로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과거에 서울에서 청년정책을 만드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7년 정도 했는데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했냐면 청년정책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걸 한 게 아니라 그냥 보통의 삶을 살고 있는 한 3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건축, 설계사무소에 일하는 친구도 있고 간호사인 친구도 있고 막 다.
근데 그 친구들은 낮에는 자기 일을 하는 거고 저녁에 이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정도 1년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300명이 한 테이블에 모이는 건 아니고 한 10개 내지 12개 분과로 나뉘고 거기에 관심 있는 주제에 가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모이면 나는 뭘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다가 조금 여러 차례 이제 회의가 진행되면 이런 걸 질문하게 돼요. 지금은 그 주거와 관련된 정책이 뭐가 있죠? 그럼 누군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을 통해서 혹은 아니면 그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와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참여했던 분들이 그러면 이건 좋은 것 같고 이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가 있는데 이게 포함되면 어때? 이런 이야기를 막 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책이 만들어지면 다른 시민들을 설득하기에도 되게 설득력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공무원도 설득하기가 좋을 만한 정책이 만들어져요. 저는 이 과정에서 좋은 정책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겪은 사람이 정말 시민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당도 바로 그러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이재명 대표가 좋아? 아니야. 뭐 김기현 대표가 좋아? 아니야. 이런 정도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음 2024년에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정당은 이 정도를 준비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면 되게 여러 차례 모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시민들이 자기 경험에서 보기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대답해 줄 수 있는 인력이 배치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당은 이렇게 정당의 당원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논평 나온 거 봐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민주주의에 얼마나 많은 소통 비용이 드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당원이고 너희 당대표 뽑을 때 투표할 수 있으니까 그거면 돼 이렇게. 근데 그런 걸로 지금 정당이 잘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전혀 잘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최근에 전세 사기 문제를 풀고 있는데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중심에 놓고 토의해 본 적이 많을까? 라고 질문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세 사기 문제를 풀기 위해 이런 법안이 적절할까 아닐까를 당원들과 만약에 릴레이로 3차례 정도 똑같은 사람들을 모셔서 토의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안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에너지를 쓰지 않죠. 그래서 저는 지금 캠페인 중심 정당, 그러니까 선거 중심 정당에서 일상의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는 대로 옮겨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당은 법상 유급 사무원을 200명까지만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돈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 정당법을 200명이 아니라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쓸 수 있게 풀어내고 그걸로 사람을 써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처럼 정당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는 되게 릴레이 토론을 하겠다. 그리고 왔던 사람이 또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정당의 자원도 그렇게 안 쓰이고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연구원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산하 연구원에서 거의 대부분의 돈을 여론조사하는 데 씁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세밀한 어떤 판단을 하는데 도움은 되겠죠. 근데 그것만 하기에는 정당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그걸로 그냥 판단해서 마치 뭐 잘 될 거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너무 아니란 생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다원화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사회가 한 과거 1980년보다 한 40년이 지났으니까 뭔가 변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변하면 사회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혹은 아니면 제도가 생각하는 보통의 삶, 정상이라고 하는 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것이 바뀌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대선 캠프를 뛰면서 한 1000여 명 정도를 인터뷰했어요. 직접 만나기도 하고 서면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느꼈던 어떤 관통되는 어떤 생각은 그 인터뷰를 했던 분들이 느끼는 불안이 있었는데 그 불안이 어떤 거였냐면
내가 경쟁에서 뒤처지면 존엄할 수 없다는 어떤 불안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영역에서 경쟁을 하지만 매번 이기진 못해요. 질 때도 많고. 근데 거기서 졌다고 해서 제가 막 존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려고 노력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쟁도 많고. 근데 그때 제가 질문 드린 건 이런 거였어요. 현 정부가 뭘 잘했냐, 못했냐.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면 뭘 하면 좋겠냐. 이런 정도 질문이었는데 느껴졌던 건 뭔가 아주 경쟁이 치열하고 여기서 지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불안을 막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원인이 뭘까라고 했을 때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집중하고 천착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와 관련된 건데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20대가 돼서 뭔가 살아가실 때는 4인 가구로 사는 게 정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 결혼을 하고 아들, 딸이든 뭐든 하여튼 2명을 낳아서 사는 게, 그리고 뭐 대단한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엄청 뛰어나지 않아도 4인 가구를 꾸릴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역시도 그냥 성실하신 분이었고 저와 제 동생을 낳아서 잘 살 수 있었죠. 근데 그때 20년 전, 그러니까 20, 30년 전에는 대한민국의 대표 가구가 누구야? 라고 하면 4인 가구라고 하면 그건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1, 2인 가구가 제일 다수 가구고 1인 가구가 제일 다수 가구입니다. 1, 2인 가구를 합치면 50%가 넘어요. 그럼 지금 이 사회에서는 4인 가구가 정상이야 라고 말하면 틀린 말이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4인 가구가 정상이고 마치 1, 2인 가구는 아직 미완의 것들, 미생이라고도 하죠. 아직 저기가 원래 정상인데 아직 다다르지 못한 듯한 느낌을 자꾸 받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 혹은 아니면 그 사회가 그러면 우리의 정상성을 좀 바꾸자. 4인 가구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의 토대에서 만들어졌던 문화, 제도, 이건 좀 바꿔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지금은 1, 2인 가구로 살면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는 거를 바꿔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치로서. 두 번째는 정규직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좀 열심히 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어떤 산업이 아주 굵직굵직하게 존재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구직을 많이 하기도 했고 경제가 성장하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만 해도 고용보험을 든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엄청 열심히 일하거든요. 영업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 4, 5년 전만 해도 제가 계속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웅아 너 취직할 거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 스스로 취직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뭔가 불안정한 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엄마 저 이미 일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내가 뭔가 잘 못하고 있나? 내가 뭔가 부족한가? 이런 느낌을 사실 가지고 있었어요. 굳이 말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당시에 저는 명함 내밀기 어려운 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보통 명함을 내밀면 다 너 그 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저는 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혹은 아니면 2, 3년을 내다볼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2, 3년을 내다보기 어렵다기보다 그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럼 역시나 이 한국 사회의 제도가 비정형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곳으로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사회의 많은 어떤 스피커들도 사실 노동조합도 정규직 노동자여야 노동조합을 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건폭이라고 불리면서 막 그 건설 노동자 관련해서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입장이 좀 다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건설 노동자는 노조를 꾸리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1년 고용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그러니까 좀 되게 특이한 형태의 노조 활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법 외의 형식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는 너희 나쁜 놈들 이렇게 해서 때렸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거기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은 공간에서 노조가 불가능했고 그러기 때문에 만들어졌던 어떤 형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튼 그래서 요 두 가지 가구와 어떤 노동과 관련된 게 있고요. 끝으로는 전 주거와 관련된 건데 저희 아버지 때는 열심히 하고 대한민국이 좋아지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5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서 5년 뒤에 분양 맞고 그걸 토대 삼아서 뭘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월급이 엄청 많지는 않았지만 그게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지난 40년을 돌아보면 대한민국의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과거 그 40년 전에 어떤 목표를 생각하면 늘어났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하나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55% 정도는 자기 집에 사시고 45% 정도는 빌려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쯤 되면 목표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자기 집 다 가질 수 있어요 라고 거짓말 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언제나 빌려 사는 사람들 한 40%와 자기 집을 가진 사람 한 50% 정도가 사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정책을 해야죠 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역시 이렇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결코 다수는 아니지만 정규직 노동자, 4인 가구,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 정도가 나 정도면 잘 살고 있어. 그리고 나 정도면 보통의 삶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결코 보통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존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존엄의 울타리를 다시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인 가구가 아니어도 1인 가구로 살아도 존엄의 어떤 위축받는 일이 결코 없게 어떻게 할 거냐, 울타리를 새로 칠 거냐, 아까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어도 내 삶이 전혀 불안하지 않게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집을 사서 살고 있지 않아도 어떻게 어떤 존엄하게 살 거냐로 만드는 것이 저의 정치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왔고 이것을 해내는 것이 그건 다만 청년에게만 필요한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어떤 시대와 관련해서는 전 두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그 인구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되게 동의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되게 빠르게 압축 소멸하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해요. 2020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평균 40만 명씩 인구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신도시 짓자는 말 나오는 게 자연스러웠고 자동차도 더 많이 만드는 게 자연스러웠고 먹을 것도 더 많이 찍어내고 이런 것들이 다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2020년을 기점으로 한 3만 명 정도가 줄더니 지금 더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팽창하던 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관념들과 지금 축소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관념은 달라져야 돼요. 정치도 달라져야 돼요. 저는 사실은 2020년쯤에 더불어민주당에서 3기 신도시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물론 이제 수도권 주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박근혜 정부 때보다 공급이 줄지 않았었어요. 그냥 어쨌건 지금 금융이 많이 풀리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었고 근데 그걸 풀기 위해서 3기 신도시를 또 짓겠다고 지금 지역은 다 비어 있고 인구는 곧 줄 텐데 또 수도권만 키우는 그 정책을 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뭔가 공급이 느니까 주택가격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시그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3기 신도시를 만들어서 거기로 이동하면 나머지 곳은 또 계속 비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주장이 꼭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는 아니고 어쨌건 인구가 주는 것에 적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계속 팽창하는 시대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는 좀 훨씬 더 진지한 토의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나중에 이 후세들이 더 많이 벌 테니까 그때 그 돈으로 우리가 지금 받으면 돼.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요. 독일이 그렇게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독일은 벌써 한 100년 전부터 그렇게 해오고 지금까지는 팽창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빠르게 수축하고 있다고 하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러니까 세계가 사실은 OECD 국가들의 출산율이 별로 높지 않아요. 근데 수축하고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축한다고 보는데 대한민국은 정말로 빠르게 수축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건가가 있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그 분권화에는 되게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인구는, 그러니까 수도권의 인구가 50%, 전체 국민들의 50%를 넘은 건 최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막 대학 올라올 때가 2006년, 7년도였는데 그때는 분위기가 그래도 지역에서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이 다 서울로 가진 않았어요. 그래도 부산에 있는 국립대를 가면 나름 자부심이 있었고, 경북에 있는 경북대학교를 가면 그래도 내가 서울 갈 수 있었지만 안 간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무조건 서울로 가야 돼,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됐고, 지금은 그래서 전체 인구의 50%가 서울 및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이런 사회까지 왔는데, 저는 동의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부울경 메가시티 그 사업이 성공하길 바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역에 그 256개의 어떤 그 지역에 그냥 돈을 좀 더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글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말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거기에 조금 돈 준다고 해서 글로 가겠습니까? 어떤 인프라라든지 만나는 사람들이라든지 내가 거기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고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인데, 최소한 일자리가 있다든지 학교가 있다든지 이래야 가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이 지금 각계 지자체가 생존 게임만 하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일까지 있냐면, 이건 꽤 오래된 일인데, 연말이 되면 그 이제 인구가 적은 지자체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명당 10만 원을 줄 테니까 주민등록을 이전시켜 달라. 그럼 그걸 합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둬요. 그래서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 4, 5천 명이 늡니다. 주변에 이제 살고 있는 친구들 잠깐 전입시키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인구를 유지시켜야 국장 단위의 어떤 그 한 명이 안 줄어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놓치면 국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공무원들이 그걸 살리려고 막 애를 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기를 넘어가면 다시 전입하셔라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각계 지자체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플랜이 있어요. 2025년에는 몇 명까지 늘릴 거다. 근데 그걸 개별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더하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곧 1억 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벌어지고 있고, 그걸 그냥 지금 방치하고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도권과 같은 인프라 아니면 그 정도 경쟁력을 갖는 곳을 한 5군데 정도 만들자. 그리고 거기에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 사실 수도권이 이렇게 팽창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국가가 과거에는 광역 도로망을 국가가 다 국비로 내줬었어요. 예를 들면 지역을 넘나드는 고속도로라든지 순환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데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어떤 시점부터 국비 몇 퍼센트, 지자체가 몇 퍼센트를 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사실 지방에 있는 그 지자체가 돈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수도권에만 계속 교통망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GTX 놓는다고 하고 계속 도로가 생기죠. 근데 이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편의가 증진되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국가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좋은 일일까? 만약에 경기도에 있는 어떤 도로가 거기에 설치될 게 아니라 경남에 창원과 마산을 잇는 데 썼다라면 거기가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구조가 완전히 깨져서 지금까지 와버렸죠. 그래서 수도권은 정말로 살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일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서울로 가고, 생각보다 승용차 있으면 금방 움직이고 이런 등등등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게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인구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대와 관련돼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저는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어쨌건 지금 저희가 오래 느끼고 있지만, 저는 뭐 외국에 많이 나가본 적은 없지만 스콜이라고 막 비가 쏟아지듯이 막 오는 그런 것들 동남아에서는 원래 있었다고 하던데, 저는 요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좀 기후가 변하는 것 같다라고 체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걸 그냥 계속 방치해두면 이게 너무 빨라져서 우리가 적응하기도 전에 약자들은 다 되게 엄청난 피해를 입고 우리 역시도 되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럼 최소한 속도를 늦춰야 되고, 그건 사실은 아주 큰 변화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인류가 한 200~300년 가량 석탄과 석유를 떼서 이 문명을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자동차, 버스 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서는 이제 안 된다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래서 뭐 태양으로 하든 아니면 뭘로 하든 재생에너지로 문명이 아예 전환돼야 되는 시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이 달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재생에너지로 이 문명이 전환되는 건 정치권 전체의 어떤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물론 태양광 사업에 있어서 잘못된 건 당연히 뿌리를 뽑아야 되지만, 그 사업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처럼 하면 재생에너지로 전환 자체가 또 지체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도 좀 고민했던 것 조금 더 이야기 드려보면, 네, 일단은 이 정도가 일단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이고요. 좀 앉아서 더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 사이사이에 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저는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귀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원래 같은 진영 내에 있어도 생각이 달라요. 심지어 진영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근데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그 다름 위에서 피어나는 꽃 같은 거거든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도 좀 알게 되고, 그럼 최소한 내가 저 사람의 생각에 온전히 동의해 줄 수는 없지만 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유, 그 어려움 정도는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걸 찾아가는 게 민주주의의 힘이고, 그 체제니까 지금까지 다른 체제에 비해서 민주주의 체제가 훨씬 더 확산되고 이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진영 내에서도 저는 민주당의 수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서 제가 어디 간다고 하면 그렇게 막 가까운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걱정을 하냐, 그냥 와서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만 때리지 않으면 대화를 나누면 되지 않겠냐.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니까 저가 초대되지 않고, 그러니까 더 만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판에 민주당을 넘어서는 더 엉망이죠. 그러니까 당대표끼리라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서로 미운 거 그것 때문에 만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서로를 설득해야 뭐라도 될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를 운영한 여당을 설득해야 뭘 하는 거고, 반대로 여당 입장에서는 다수당의 민주당을 설득해야 뭐라도 하는 건데, 그러라고 좀 만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뭐라고 안 만납니까? 공개적으로 만나든 비공개적으로 만나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저거는 내가 풀어줄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신인규 대표님과 여기에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실 가능성이 높은 분들과 제가 여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치고 여기 앉아서 또 이야기를 듣고 나누겠죠. 근데 이런 것이 저는 정치의 힘입니다. 원래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 안 만나도 돼요. 그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안 만나도 돼요. 그러라고 정치가 이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근데 정치가 그걸 안 만나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계속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막 이런 피곤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되게 의미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